러시아인 룸메이트. 너희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처럼 돈도 직업도 없었어. 나와 친구 몇 명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구린 다세대 주택에 함께 들어가기로 했지. 이 끝내주는 3룸 방을 싸게 구하긴 했는데 집주인이 엄청나게 수상했어. 계약서도 전혀 안 쓰고 매달 선불만 요구했지. 집 자체는 괜찮았지만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어. 마치 1920년도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단 하나, 최근에 회반죽을 바른 듯한 복도 벽장의 커다란 부분을 빼곤 아무도 숨기거나 페인트 칠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어색한 흰색 얼룩이었지. 집주인에게 물어봤지만 최근에 했던 리모델링 때문이라고만 했어. 우리 모두는 그게 완전 개소리란 걸 알았지만 우린 절박했고 집세도 저렴했으니까 뭐. 한 달 후로 넘어가서 우리는 모두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TV를 보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 집채만한 러시아인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지. 키가 180은 넘는 빵에서 키운 듯한 우락부락한 근육을 가진 남자들이었어. 한 명은 세일러 모자에 탱크탑을 입고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게이스러웠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무도 웃지 않았지. 그들은 몇몇 남자들에 대해 물으며 그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말했어. 우린 여기서 한 달 동안 살고 있었고 그들이 말한 남자는 모른다고 말했지. 그 러시아인들은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고 대신 차에 올라 몇 시간 동안 우리 집을 지켜보기만 했어. 여기서 잠깐, 우리 집은 정말 후진 동네에 있었어. 그러니까 내 말은 판자로 덧대어진 집들, 마약 소굴, 드라이브 바이 같은 일들이 빈번한 그런 곳이었지. 그래서 아무도 차에 몇 시간씩 앉아있는 수상한 남자들을 신경 쓰거나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야. 결국 우리 모두 경찰에 신고할 만큼 겁에 질렸어. 익명 1844. 집주인이 어떻게 수상했는데? 그리고 집주인이 벽에 대해 한 말이 헛소리란 건 어떻게 알았어? 집주인은 우리에게 임대계약서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냥 선불로 돈을 받기만을 원할 뿐이었지. 거기에 집주인은 그 회반죽으로 바른 벽이 리모델링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그 회반죽을 제외한 집의 다른 모든 부분은 전혀 새것이거나 리모델링 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 당연하게도 경찰관 단 한 명이 온 것만으로도 러시아인들은 잽싸게 도망갔어. 우린 경찰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지만 그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들에게 그 차가 지나가지 않는지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 경찰관은 계속 긴장한 채 우리 집을 둘러보았고 마침내 떠나기 직전에 우리에게 물었어. 여기에 원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질문에 약간 겁을 먹었지만 그저 대학생들이 저렴한 집을 찾아서 왔을 뿐이라고만 대답했어. 경찰관은 우리가 이곳에 얽힌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고 우리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그는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해주었지. 듣자 하니 불법 이민자 한 무리가 이전에 이 방에 살았지만 모두 추방되었다고 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은 이민자 단속반이 오기 고작 몇 분 전에 경고를 받고 도망쳤고 그중 한 명이 어떻게 한 건지 벽 뒤편으로 들어가 경찰이 수색을 하는 몇 시간 동안 숨어 있었다는 거야. 경찰은 그를 잡으려고 벽장에 구멍까지 냈지만 그 사람은 도망쳐 여전히 도주 중이라고 했어. 물론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준 후 경찰은 떠났고 우린 러시아인들이 우리를 죽일까봐 밤새도록 걱정했지. 다음 달에 우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집주인에게 말했고 그는 우리에게 제발 이사가지 말아달라고 빌었어. 우리가 아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매달 제때 집세를 낸 세입자였겠지. 어쨌든 당시에 우린 더 나은 선택지가 없어서 어차피 여기에 갇힌 신세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린 계속 머물렀어. 이 다음 계시구부터 정신나간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 몇 주가 더 지났지만 우리 모두 러시아인들을 다시 보지 못했고 모두들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 룸메이트의 여자친구 한 명을 제외하곤. 걔는 그곳에 살았던 건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집에 머물렀었지. 어느 날 아침 걔는 밤에 발을 질질 끌거나 긁는 소리를 들은 적 없냐고 물어왔었어. 우린 모두 잠귀가 어두웠기에
그저 우린 오래된 집 특유의 이상한 소리일 뿐일 거라고 생각했었지. 그 후로 고작 며칠 밤 후 나는 소파에서 TV를 보다 잠이 들었어. 그런데 마침내 잠에서 깨어 내 침대를 향했을 때 나 역시 긁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야. 그건 마치 쥐가 벽과 천장을 파고드는 것 같은 소리였지. 몇 초 동안 맹렬하게 긁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무 조각이나 잔해가 떨어지거나 내려앉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었지. 다음날 나는 룸메이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고 그날 밤 자지 않고 깨어있던 우리 모두 그 긁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었어. 우린 모두 쥐가 내는 소리라고 결론지었고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해충 방제 업체를 불러달라고 했지. 집주인 놈이 일을 처리하는 데엔 몇 주가 걸렸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우린 그냥 어차피 밤에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대부분은 자느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긁는 소리는 무시했었어. 게다가 우리 중 누구도 실제로 쥐를 본 적은 없었기도 했고. 또 다른 밤 우리 모두 평화롭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쿵하는 소리가 나서 모두 깨어났어. 마치 누군가 천장에 뭐라도 떨어뜨린 것 같은 소리였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소리가 엄청 컸어. 우리 모두 집 안을 둘러보았지만 천장에 금이 갔다거나 깨진 물건이 있다거나 손상되는 흔적 같은 건 전혀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 그 쿵소리 사건 이후 거의 2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냈지만 그 기간 동안 아파트에서 끔찍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냥 우리 냄새인 줄 알았지. 남자 3명이 한 집에 살았으니까 좀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잖아. 그러나 심지어 우리가 날 잡아서 하루 왼종일 청소하고 모든 걸 씻었지만 냄새는 계속 심해져만 가서 우리 집에 걸어 들어가는 게 거의 마치 누가 물 내리는 걸 깜빡한 채 하루 종일 방치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같아질 지경이 되어가고 있었어. 이쯤에서 우린 집주인이 직접 올 때까지 끝없는 전화로 집주인을 괴롭혔지. 집주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의 토할 뻔했어. 그리고 다음날 마침내 방역업체가 왔어. 긁는 소리는 멈춘 지 오래였지만 룸메이트 중 한 명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업체 직원한테 보여주었지. 직원은 그게 쥐 소리나 주머니 쥐의 소리 같다고 했지만 보통 걔네들은 우리 집처럼 악취를 풍기게 만들진 않는다고 말했어. 우린 이 다세대 주택의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는데 직원이 우리가 다락방에 접근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 우린 못 들어간다고 대답했고 복도 천장에 있는 작고 네모난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지. 그 문은 항상 잠겨 있었거든. 방역업체는 집주인에게서 다락방 키를 받아 며칠 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 다음날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놀랍게도 그 러시아 놈들 2명이 또 차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난 집에서 벌어지는 온갖 정신나간 일들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기도 하고 해서 용기를 내 차 창문으로 가 노크했어. 놈들은 창문을 내렸고 나는 왜 계속 우리를 감시하는지 따져 물었어. 놈들은 내가 자기네 친구에 대해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고 나는 그놈들에게 니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모른다고 소리치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나를 쏘지 않았던 게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운전석에 타고 있던 놈은 나를 바지에 똥지리게 무서운 강렬한 눈빛으로 노려보았어. 차를 몰고 떠나기 전 그는 단 2가지 말만 했었지. 너네 건물로 기어 올라가는 걸 봤어. 돈 받으러 다시 올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2 룸메이트에게 그 일을 전부 말했어. 그 후 48시간 동안 겁에 질린 우리 멍청이들은 밤의 안전을 위해 한 명씩 교대로 경계를 섰지. 마침내 방제업자가 다락방 열쇠를 가지고 돌아왔어. 우리 모두 완전 긴장해 있었는데 해충 방제업자가 다락방을 살펴보러 올라간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내려와 즉시 여기서 나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을 때 우린 더더욱 긴장하게 되었어. 우린 그 말에 따랐고 경찰이 오고 나서야 방제업자는 마침내 자신이 본 것을 말했지. 아마 지금쯤 너희 모두가 짐작했겠지만 그 실종된 러시아인은 우리 다락방에서 죽었던 거야. 냄새의 근원도 그거였던 거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한동안 거기 살면서 벽 뒤편에 간이 터널을 이용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드나들었다고 해.
그가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결론은 듣지 못했지만 그 죽음이 느리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 아직도 내 마음에 걸리는 건 그 사람은 왜 소리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는 것이었어. 그는 우리가 자기 바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그냥 그곳에 누워 죽어가기를 택했던 거야. 당연히 우리는 그 후로 완전히 질려버렸고 다음 주 안에 이사를 나갔어. 집주인은 실제로 체포까지 되었지만 우린 무엇 때문에 체포되었는진 결코 알아내지 못했지. 내가 내 모든 짐을 옮기던 날 경찰이 다락방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봤고 난 해가 떠있는 사이에 직접 올라가 그곳을 보고 싶어졌어. 그곳은 정말 으스스했어. 작고 비좁았고 뭉클인 채 걸을 공간도 거의 없었지. 벽에는 단열재가 노출되어 있었어. 그가 지냈던 침대는 허름한 침낭에 불과했고 유일한 빛은 손전등 2개 뿐이었어. 포장지와 빈 음식캔이 플라스틱 음료수 병과 함께 곳곳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 쓰레기 봉지에는 더러운 옷이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 있었던 다른 물건들은 경찰이 가져가거나 압수한 듯 보였어. 하지만 그중 가장 끔찍한 건 말이야. 바닥에 뚫린 작디 작은 구멍들이었어. 총 3개의 구멍이 온 다락방에 걸쳐 흩어져 있었어. 몸을 굽혀 살펴보니 우리가 살았던 집의 거실, 부엌, 그리고 욕실이 꽤 선명하게 보였지. 그 구멍들로 우리가 잠들었는지만 확인했던 건지 아니면 그저 우리를 쭉 지켜보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 구멍들 중 하나의 옆에는 무언가로 긁은 듯한 자국들과 피가 묻어 있었어. 마치 그 사람이 손톱으로 끊임없이 긁어놓았던 것처럼 보였지. 그가 죽어가던 때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말을 할 수 없어서 혹시나 긁는 행위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던 것이었을까봐 엄청 겁이 났어. 영영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일은 오늘날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줬어.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초자연적인 부분은 그 집에서 보낸 마지막 밤에 일어났어. 화장실에 가려고 한밤중에 깨어났는데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벽 안에서 그 익숙한 긁는 소리를 들었어. 나는 그 즉시 그곳을 떠나 모텔에서 밤을 보냈고 오로지 낮에만 짐을 가지러 갔어. 그 이후로 그 지역에 2번 다시 가본 적은 없었어. 마틸다 라이드. 지금은 대부분 극복했기도 하고 해서 여기에 이 이야기를 공유해보려고 해. 이 이야기는 90년대 중반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냈을 때 일어났던 일이야. 그것은 마틸다 라이드라고 불렸지. 우리는 스페인 중부의 대도시와 작지만 여전히 큰 마을의 사이에 있었어. 마을은 기본적으로 오래된 광산 마을이었는데 여전히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었지만 천천히 쇠락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어. 우리는 마을에 들르기로 했어. 그곳엔 우리가 아는 미국적인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었고 어린 시절 나랑 내 여동생은 그곳에 최상급의 음식을 두고 치킨 텐더나 먹고 싶어 했거든. 마을에서 우린 잠시 주변을 둘러봤고 난 큰 산비탈에 토마스 기차처럼 생긴 것이 있는 걸 발견했어. 그 옆엔 아이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지. 난 부모님한테 가자고 졸랐고 부모님은 갈라지기로 결정했어. 엄마는 나를, 아빠는 여동생을 데리고 갔지. 그것은 마틸다 라이드라고 불렸어. 실제로는 마틸다스 라이더스인가 뭐 그런 식이었는데 아주 지리멸렬하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지. 그건 작고 조잡하게 만들어진 버전의 제임스였는데 내가 여기에 올린 사진과 비슷했어. 하지만 약간 색바른 빨간색이어서 핑크색처럼 보였지. 기차가 있던 선로는 기관차와 그거에 연결되어 있던 광산수레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오래된 광산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기관차 측면이 광산벽에 부딪힐까봐 무서웠어. 실제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놀이기구에 탑승했을 때 아이들이 모두 불안해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어. 수레는 어린이 앉기에는 너무 작아서 기관차가 출발할 때 모든 부모들은 밖에 서 있었지. 각 수레에는 스페인어와 영어로 마틸다가 친구들을 찾기 위해 마법의 터널을 지나간다, 나 조심해 위험이 코앞에 있어 와 같은 말을 하는 음성장치가 달려있었지만
노후화로 인해 모두 약간 쉰 듯한 목소리로 흘러나왔지. 동굴 벽 외에 우리가 처음 본 것은 마법의 광산 신 몇 개였어. 작은 미니어처 세트 위에 조잡하게 만들어진 광산 수레들이 있었는데 동굴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이게 하려고 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 여기까지는 시골 총구석에서 만든 그냥 조잡한 놀이기구처럼 보였어. 놀이기구를 더 타다 보니 꽤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나름. 방이 환해지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말이야. 그때 나는 내 뒤에 있는 수레, 그러니까 맨 뒤에 달려있는 장식용 승무원 객차 바로 앞에 있던 그 수레가 눈에 띄게 더 해져 있는 걸 보았어. 세월의 흔적이라기보단 최근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였어. 다른 수레들은 한두 군데 긁힌 자국을 제외하고는 멀쩡했는데 말이야. 그 마지막에 달려있다는 승무원 객차의 측면엔 얼룩이 좀 묻어있었는데 그 앞에 수레에 타고 있던 아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 그 애가 타고 있던 수레와 그 애 자신한테도 그런 얼룩이 좀 묻어있었는데도 말이야. 난 처음에 그 자식이 푸딩을 가지고 타서 먹었던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마약 단속반의 빙의에 기관사한테 저놈의 규칙을 어기고 음식을 가져왔다고 말하기 시작했지. 기관사는 농담조로 아이를 불러 음식을 먹은 거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반응하지 않았어. 이쯤에서 너희들도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슬슬 짐작하기 시작했을 거야. 기관사는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약간 당황해서 3초 거리에 있던 다음 정류장에 기차를 세우고 다른 아이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아이를 확인했어. 스페인어로 짧은 무전 통화를 한 후 아이는 재빨리 이송되었고 스페인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어. 그 결과 약간의 소동이 일어났고 다른 사람 2명이 들어와 아이를 꺼내는 등 이런 종류의 비상 상황에서 흔히 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졌지. 그 아이가 타고 있던 수레는 분리되었고 기관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놀이기구를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치고는 너무 급전개처럼 보이는 건 알긴 하지만 나는 그만큼 빠르게 일이 벌어졌던 걸로 기억해. 내가 그 애가 음식을 가지고 있다고 꼰지르고 기관사가 그 아이는 사실 죽은 거였다는 걸 깨닫고 1, 2분 정도 이런저런 일들을 하더니 다시 출발하고. 그 사건 이후 우리 대부분은 울음을 터뜨렸어. 어떤 아이들은 너무 운 나머지 구토를 했고 어떤 아이들은 훌쩍거리느라 숨쉬기도 버거워했지. 기관사는 우리 모두를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내보내는 대신 다음 구간으로 이동하여 우리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게 소용없다는 걸 깨닫자 나머지 2 구역을 건너뛰고 우리를 밖으로 내보냈어.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기관사, 2명의 직원,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이 터널 중 하나에 있는 작은 사무실 안으로 그 아이의 어머니를 안내했어. 우리 엄마는 아빠를 만나기로 약속했던 곳으로 최대한 빠르게 나를 데리고 나갔어. 약 15분 정도 기다린 후 아빠랑 여동생이 돌아왔고 아빠는 나한테 치킨 텐더를 사준 다음 우린 그곳을 떠났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빠가 한 일은 바로 그거였어. 호텔로 돌아가려고 차에 타는 동안 나는 아이를 데려가는 구급차를 보려고 내다봤고 그 아이가 심하게 기침을 하는 것을 봤어. 아직 살아있었던 거지. 피는 팔 쪽에서 나오는 듯 했으니 수레 안에서 바로 죽었다기보단 살아남았다고 보는 게 맞겠지. 죽기보단 기절했던 거였고 죽은 걸로 오인되었던 거일 거야.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마틸다 라이드를 아무리 검색해도 그거에 대한 언급은 영화 마틸다에 관련된 전혀 엉뚱한 것이거나 뭔 디즈니 어트랙션 같은 거에 대한 게 전부였어. 아마 문을 닫았겠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쯤 제목 어그로 기사 같은 데라도 분명히 실려 있었을 테니. 모로이. 2003년에 7살이었던 내가 되어봐. 도시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살지만 원래 우리는 루마니아 텔레오르만 주의 평원에 있는 개깡촌 마을 출신이야. 여름 동안 늘 그래왔듯이 1층짜리 오래된 농가인 할머니 댁에 가있어. 들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다뉴브 강에서 수영을 하며 그리고 거의 익사할 뻔하며 정말 재밌게 놀아. 여름 방학 2주 동안 할머니의 사촌이
이거 찾아보니까 뭐 진이종숙 또는 진이당숙이라고 하는데 그냥 계속 할머니의 사촌이라고 부를게요. 일단 그게 알아듣기가 더 쉬우니까. 아무튼 할머니의 사촌이 한동안 앓고 있던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 마을 전체가 그걸로 난리가 났는데,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할머니가 사후 소위 모로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태어났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어. 우리 지역에는 다른 버전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아이가 탯줄에 목에 감긴 채로 태어나면 사후에 모로이로 변한다는 미신이 있었어. 내 생각엔 좀 바보 같긴 하지만 할머니의 사촌이 그런 식으로 태어났고, 마을 어른들은 장례 전에 말뚝을 박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모로이로 변해 친척들을 해야 할 거라면서 난리도 아니었지. 할머니와 다른 사촌은 그건 야만적이고 21세기에 그게 웬 말이냐며 안 된다고 말해. 이 지역의 또 다른 전통은 시신을 매장하기 전 3일 동안 집에다가 보관하는 것이었어. 왜 그런진 나도 모르겠지만 이야기는 그동안에 벌어지게 돼. 심지어 하루 종일 노느라 바빴던 나까지도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이게 될 정도로 으스스해졌지. 계속하기 전에 잠깐 밝혀두자면, 난 당시 7살인데다 많은 걸 이해하지 못했고, 그곳은 2023년에도 마을 전체에 여전히 전기와 수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 그러니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토착 미신이나 전설과 비슷한 우연의 일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는지 어른이 된 지금도 몸서리가 쳐진다니까. 신부님이 고인을 위한 의식을 치른 다음날 할머니의 다른 사촌, 그러니까 고인의 여동생이 겁에 잔뜩 질려 우리 집에 와. 말하길 전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시신이 없었고, 시신을 찾으려고 마당에 갔다가 이웃을 불러 같이 집을 확인해보니 시신이 돌아와 있었다는 거야. 거기에 더해 죽은 자매에 대한 꿈도 꿨었다고 말해. 할머니와 할머니의 사촌은 신부님한테 가서 전통 따윈 됐으니 일찍 매장을 해버리기로 결정해. 마을의 할배 할매들은 말뚝말뚝 시끄러웠지만 여전히 그건 거절해. 매장 3일 후 모든 것은 괜찮아졌고, 어느 날 밤 난 마을 친구 중 한 명을 집에 초대해서 놀아. 할머니는 일찍 주무시고 9시가 되어 조금 어두워졌는데도 우리는 계속 놀아. 우리는 라디오를 듣기로 마음먹어. 갑자기 거실 천장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여. 난 속으로 생각해. 헉, 지진이다, 숙여. 근데 문제는 흔들리고 있는 건 천장뿐이었고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어. 밖에서 개가 미친듯이 짖고 있어.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매장이 끝난 이래로 내내 밤새도록 짖고 있었고, 이거에 할머니는 지쳐있었어. 밖에서 청소할 때 쓰는 양동이들과 빗자루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창문이 진동하기 시작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난 멍청한 꼬맹이였어가지고 당시 난 이런 기이한 일들을 무언가의 소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나와 내 친구는 처음엔 무서워하기보단 당황스러워했었지. 그러다가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해. 짖는 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우리 개, 모종의 늑대 셰퍼드 잡종이 집 밖에서 뭔가와 싸우는 소리가 들려. 조용해져. 이제 난 정말 똥지르게 겁에 질림. 다 JPG. 어떤 동물이 우리 개를 죽인 거라고. 그리고 그 잡종개를 죽인 거 보니 상당히 덩치가 큰 놈인 것 같다고 생각해. 오 쉣, 다 PNG. 그 빌어먹을 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넘어져. 친구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달려나가. 나도 친구를 따라 잠든 할머니를 혼자 두고 겁쟁이처럼 친구 집으로 도망가. 그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닥 자랑스럽진 않아. 7살이었던 뭐든 간에. 다음날 자고 돌아와서 우리 마당이 엉망진창이야.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는 우리 개 올툴이 우리나라 큰 강의 이름을 딴 거야. 다쳐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해. 올툴은 얕은 이빨과 발톱 자국이 나 있었어. 집이 엉망진창이고 거실 창문이 박살났다고도 말해. 이쯤에서 어린아이인 나조차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 깨달아. 이틀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촌 할머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고인의 동생이 심하게 알아누워. 언니와 다르게 굉장히 건강했는데 이 여름에 갑자기 호흡기 질환에 걸려 친척들이 지역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해. 며칠이 더 지나고 소식이 좋지 않아.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의사들도 영문을 몰라 했어. 마을의 노인들은 언니가 저승으로 데려가려 한다고 말해. 2003년 여전히 중세스러운 로마니아 시골. 마을 전체가 소집되어 모든 중요 인물들, 하나뿐인 신부, 하나뿐인 학교 선생님, 하나뿐인 경찰관, 거기에 군수까지. 그들은 지역 체육관에서 의회를 열어. 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 왜냐하면 그 후 일어날 일은 놀랍도록 당연하게도 불법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했거든. 한낮에 그들은 군중을 이뤄 삽과 날카로운 말뚝 몇 개를 가지고 묘지로 가. 어른들이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 마을 아이들은 따라갔어. 그들이 죽어서 이제는 부패하고 있는 내 친척을 파내. 관 뚜껑을 부순 다음 신부는 기도문을 외우고 성수를 뿌렸고 그 사이에 두 남자가 말뚝을 잡고 망치로 박아넣어. 말뚝이 박혀 들어간과 동시에 난 풍선이 터지고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어. 몇 초 후 우리 모두가 가늘고 날카롭고 긴 곡소리를 들어. 그 소리는 어디에서나 들렸지만 동시에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았어. 난 친구들과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물었고 모두 들었다고 대답했지. 내가 아는 동물 중에 그런 소리를 내는 동물은 없었어. 그들은 신부가 기도와 의식을 치르는 동안 다시 매장하고 돌아가. 이틀도 채 안 되어 할머니의 사촌은 기적적으로 순식간에 회복해. 지역 전설에 대한 믿음은 더더욱 견고해져. 몇 년이 지났고 대학 친구가 자기네 마을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에 대해 언급할 때까지 난 그 경험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 걔네 마을에서도 사건이 우리와 똑같은 전개로 흘러갔지만 그때는 200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식을 치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모로이의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었다고 해. 이번에도 역시 호흡기 문제로 말이야. 그래서 마을 사람 하나가 밤에 단독으로 가서 그 자식한테 말뚝을 박아넣었고 일주일 만에 피해자는 회복되었지. 그러나 이번엔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제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어. 당연하게도 시체를 파내서 훼손까지 하는 건 엄청나게 불법이었으니까. 요약하자면 불행하게도 실제 토속 전설의 뱀파이어는 너를 빨고 싶어하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아니라 사후 세계에서 동반자를 찾는 죽은 친척이라는 거지. 현대 뱀파이어는 브램 스토커가 만들어낸 이미지야. 그리고 브램 스토커는 블라드 3세의 영감을 받았을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더 오래된 싸구려 소설에서 영감을 받았던 것이고 여전히 그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떠올리곤 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상한 사건들이었지. 이런 기괴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시골에 고립된 사람들이 그런 전설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해는 가. 그나저나 할머니랑 할머니의 사촌 두 분 다 오늘날까지 살아계셔.